네, 들리시나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회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네, 오늘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설문 내용과 이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앞서 윤송희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약물 치료 외에 비약물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여쭤보셨던 질문 중에서 아주 장기간 아주 빈번하게 두통을 호소하는 그런 하나의 증례 그리고 오전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핑 돌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호소하는 어지러움과 관련된 두 가지 흔한 증례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이제 두통 강의에 참석하신 이유 중에서 응급대처법 그리고 학생 상담 강화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도 관심 분야에서도 이 두통에 대한 응급대처법과 아이들의 두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대처하는 방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앞선 두 강의에 해당 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 저희가 이제 외래 진료 현장, 저희가 외래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보건 선생님께서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하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교사와 소아과 의사와의 상호 의견이랑 정보 교환이 너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고요. 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건실에 내원하는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뭐 두통과 어지러움이 아닌 이제 보건실 방문 빈도가 높은 뭐 예를 들어 10개의 다빈도 증상, 뭐 질환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발표한 세 명은 다 소아신경과 의사인데요. 근데 보통 이제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으면, 성인 신경과나 아니면 수술을 주로 하는 신경외과로 이제 의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성인 내과가 뭐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이렇게 분과로 세분화되듯이 저희 소아과 역시 한 20년 이상 세부 전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신경과에는 두통이랑 이제 뇌전증 같은 그런 진료를 하고 있고, 대부분 대학병원에는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있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진료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원발 두통, 1차 두통이라고 하는 뭐 편두통,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에 적정한 용량을 빨리 약물을 먹어서 통증을 빨리 완화시켜주는 그런 급성기 약물 치료와 그리고 이제 통증이 너무 장기간 오래 지속이 되거나 잘 안 듣는 경우에는 일정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장기 예방 치료가 편두통의 주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런 약물들, 이런 치료를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외에 약물이 아닌 그 두통의 치료도 여쭤보셨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어, 이, 이 비약물적 치료는 두통의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서 소아 청소년에 있어서는 이 비약물적 치료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면 앞서 말씀드린 편두통, 긴장형 두통 같은 이런 1차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몇 년 동안 약을 먹고 치료해서 없어지는 병일까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런 그 편두통 같은 병은 저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잘 나고 배가 잘 아픈 사람이 전 인구의 뭐 10명에 1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편두통 같은 질병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이럴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에 통증이 아주 잘 발생하는 그런 체질적 특성을 지닌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본인의 그런 체질을, 특성을 장기적으로 잘 관리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약물적 치료는 첫 번째는 생활 습관 관리,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두통이 잘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예방하는 방법이라 언제 나의 두통이 잘 발생하는지 그런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수면 같은 경우에 이 늦은 시간까지 교감신경, 즉 사람이 긴장할 때 활성화되는 그런 신경을 이 아주 자극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잠을 잘 자려면 잠자기 전에 좀 조용하고 그런 편안한 환경에 놓여서 이제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전까지 학원도 늦게 다니고, 뭐, 핸드폰도 많이 보게 되고, 또 학원에 늦게 다녀오다 보니까 야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를 저녁에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주시면 좋고, 그리고 너무나 학교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또래 관계, 부모님, 뭐 선생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심호흡이랑 명상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뭐 주 한 3회 이상의 뭐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운동해서 오라고 하면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하루에 3, 40분 이상의 운동을 주마다 하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뭐 5분, 10분부터 시작을 해도 좋으니까, 홈트나 아니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유튜브로 보면서 유튜브 영상을 좀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이 모이면 두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 그 생활 습관 관리 중에서 수면과 스트레스가 아주 중요한데, 선생님들께서 이 두통과 뭐가 연관이 제일 많을까, 문제일까 말씀하셨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수면 부족으로 인한 두통이 제일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호흡 같은 거 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카페인이 한 캔당 100mg 정도 있는데 이게 50kg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루에 이제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카페인들이 이런 에너지 드링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커피가 아닌 이런 음료들도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플에 대한두통학회에서 제작한 두통일기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두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두통은 어디가 아팠고, 두통은 어느 정도로 아팠고, 근데 이제 이 두통이 내가 월화수목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자서 항상 금요일 정도 되면 두통이 생기더라.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시작하기 2, 3일 전에 항상 두통이 생기더라. 내가 너무 밝은 빛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 일들이 며칠 지속이 되면 두통이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두통 일기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어플이 있는데요. 이런 어플을 하나 소개를 해서 너가 머리 아플 때 한번 기록해서 너 뭐 하면 머리 아픈지 한번 적어보자. 이제 이런 것들도 편두통의 가장 기본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직내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보건실에 자주 오고, 학생이 보건 선생님께서 병원 한번 가서 좀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다고 해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아마 보건실에서 아주 많이 보시는 그런 증례인 것 같습니다. 환자는 지금 중학 2학년 가을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주 이런 일들이 생겼고 주 2, 3회 정도로 빈도는 흔합니다. 근데 어, 머리 전체에 하루 종일 지속이 되고 그 강도는 6, 7 정도로 강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진통제에 호전이 없었고 잦은 보건실 내원에서 주 1, 2회 정도 보건실을 자주 내원했고 조퇴도 자주 하고 결석도 자주 해서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두통 외에도 머리가 무겁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증상들도 같이 동반된다고 했었고 어머니께서 얘는 어릴 때부터 배가 잘 아픈 것 같고 어디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이가 잠을 잘 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도 항상 12시에 눕는데 자는 거는 2시 정도에 자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1차 두통, 그러니까 나의 두통이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편두통이랑 긴장형 두통인지 아니면 심영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증의 2차 두통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감염증, 저희가 보통은 1년에 감염증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7번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감염증과 관련된 두통인지 아니면 신체 증상의 한 형태로 발생한 두통인지 이 네 가지 중에 이 환자의 진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체 증상이라는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 어, 속상함,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거를 신체 증상이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장 흔한 게 두통, 복통, 이제 어지러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는 종류고 이 신체 증상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좀 살펴보면 진통제에 잘 반응을 안 하고 근데 반응을 잘 하지 않고 통증이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또 얘가 한 달 정도 지나서는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올 때도 있고 또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통증의 양상이나 종류 위치가 이렇게 마구 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심영규 선생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주로 보는 연령의 아이들이 60대, 70대 정도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 어, 10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아이들은 혈관도 오래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거나 딱딱해진 게 아니고 여러 장기들이 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뭐 머리, 가슴, 배 이런 곳 아주 다양한 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위중한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가 있고, 얘가 어떨 때는 12월 달에는 너무 많이 아프다가 또 방학이 되니까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증상이 좀 변화가 좀 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얘가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왔을 때 보면 너무 기운이 없고 피로해 보이고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가 불편하면 내가 불편하다는 거를 쉽게 잘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 이 소아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신체 증상이 잘 발생을 하고 또 문화에 따라서도 이 동양 문화권은 서양 문화권에 비해서 본인의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하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저희 한국의 어, 청소년들은 어, 이런 신체적 증상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증상들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뭐 아이들 보면 너무 완벽 성향이 좀 강하거나 성취도 같은 게 너무 높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도 있고 그 반대로 너무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도 이런 신체 증상이 좀 잘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이제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어, 공부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통제를 하시는 경우에도 잘 생기고 오히려 그 반대로 아이에 대해서 양육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잘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잘 생깁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불안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그 아이나 가족이 만성 질환의 과거력이 있으면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친구 간의 왕따 등의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신체 증상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렉시티미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알렉스라고 하는 게 뭐 뭐 알렉산더 이런 그런 용어의 그리스 용어인데 뭔가를 좀 막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시미아라고 하는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이게 있는 사람들한테 신체 증상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긴장을 하는지 마음이 많이 불편한지 이런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지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나의 감정보다 그와는 상관없는 다른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렉시미아라고 하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학생들 왔을 때 보셨을 때 많이 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뭐가 불편한 게 있냐 힘든 게 있냐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저는 그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 감정인지 잘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진료를 볼 때 이런 성향들은 신체 증상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마 신체 증상의 하나의 형태로 발생한 두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라고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아픈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얘는 맨날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보건 선생님이 너무 보건실 자주 와서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제 내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뭐 드물게는 빈혈이나 뭐 갑상선 검사나 이런 건강 상태의 확인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검사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간략히 뭐 혈액 검사 같은 것도 간단히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상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시험 기간 전에만 너무 아프다가 또 괜찮아지고 스트레스가 좀 있는 기간에만 좀 그러다 괜찮아지면 뭐 그게 일상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 달에 보건실을 뭐 5번, 10번을 가고 조퇴도 너무 자주 하고 결석도 자주 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학원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 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한테 동반되는 불안과 우울의 증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우울한, 뭐 간단한 저희가 그 설문지 체크 등을 통해서 불안 지수랑 우울 지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불안 우울 지수에 괜찮다고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 환자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단 한 번의 진료만으로 너가 심리적인 불편감 때문에 아주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는 두통이라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 보호자 환자에게는 너가 표현을 하는 너가 느끼는 이제 두통이 통증이 맞기는 맞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아주 위중한 종양이거나 머리에 피가 나거나 이제 이런 병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제 부모님이랑 환자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시 심리적인 부분이 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는데 어, 이거를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뭐 부모님한테도 말하고 학생들한테도 말할 때 이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닌지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이런 점이 좀 불편해서 이런 증상이 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나는 불편한 점이 없는데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좀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동반인 되는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 필요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과 진료를 권할 때도 있고, 또 상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도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하고, 이제 2주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외래에 다시 와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아보는 과정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에, 그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학교에서 행복한 정도를 이제 순위로 나타난 건데 이게 100이 이제 전체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아이들에서는 이제 95%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다라고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OECD 평균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 나라는 이제 끝부분에 있고, 이게 그 이후에도 몇 번의 더 조사가 있었는데, 그 순위 면에서 저희 나라는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이제 느끼는 그 빈도가 하위권에 있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도 이제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에 있을 때 내가 이 시간을 잘 행복하게 보내자라는 게 이제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빨리 이 가정에 있는 동안에 무언가를 많이 많이 배우자, 뭔가를 많이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초일, 초사, 중일, 고일 이렇게 4번 정도 어, 정기적으로 학생 정서 행동에 대한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23년 조사에서도 보면 이제 전체 5% 정도가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간신군에 해당하고 9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살 위험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보실 때 이러한 점들도 엄청 잘 고려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직례인데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이 학생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머리가 핑 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1학년 때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이 학생은 체형이 조금 마르고 이제 1학년 때부터 키가 엄청 많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2, 3회고 이제 오전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만 생기고 길게 가지는 않고 금방 호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지러우면서 앞이 잘 안 보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가 장염이 걸렸을 때는 한번 일어날 때 너무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진단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때만 그 증상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기립시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좀 과하게 일어나는 기립시 저혈압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본 증례는 신체 증상으로 인한 두통인데 내가 너무 자주 많이 하는 거 봐서는 신체 증상으로 인한 어지러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기에 대한 문제일까? 기 때문에 어지럽다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 머리에 균형을 잡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울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에서의 진단은 이제 기립시 저혈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지럽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거나 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많이 의뢰가 되는데요. 기에 뭐 메니에르병이나 기에 돌이 빠지거나 이런 기의 문제들은 실제로는 청소년기에는 잘 생기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에 약간 노화 동반돼서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앉았다가 서거나 누워 있다가 서는 것처럼 이제 급하게 일어날 때 피가 아래로 이제 쏠리게 되고 그 아래로 쏠리는 피로 그러면서 이제 심장에서 가장 피가 많이 가야 되는 그 머리 쪽으로 피의 공급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고 어지러운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사춘기 때 많이 호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급성장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나 그리고 이 사춘기 때는 내가 어, 일어설 때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게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건데 이게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춘기 때 생기고 청소년의 한 15에서 30%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형적으로도 좀 마른 아이들, 그 근육이 별로 없는 아이들, 그래서 보시면 학교에서 일어서다가 돌아서 넘어져서 이제 보건실 오는 학생들 중에서 체형을 아마 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겠다 이렇게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은 대부분은 한 1분 안에 다시 혈압이 올라가면서 어지러움이 개선이 되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물을 많이 안 먹었거나 감기가 걸리는 등의 상황일 때는 조절이 좀 엇박자가 심해져서 이제 바닥 넘어지게 되는 그런 실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권유를 할 때는 수분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해서 어, 혈액량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운동 같은 거를 해서 운동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혈압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이 생기면서 보통은 한 20초, 30초 정도 지나면 다시 혈압이 안정이 되면서 그 어지러웠던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내용은 이제 선생님들의 설문 내용을 소개를 간략히 드렸고 두통의 비약물적 관리 그리고 흔하게 발생하는 두 가지 증례 신체 증상과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신체 증상을 좀 관리하는 방법 그런 진료에 관련된 내용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